예상이에요. 어쨌든 자, 오늘 이제 신경계랑 호르몬 항상성 쪽 다 정리하고 그리고 유전 들어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경계의 시험 문제가 이제 하나 무조건 나오는데 뭐가 나와도 아주 능숙한 상태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 말초신경계 분류에 대해서 최근에 이 부분을 진도를 이제 제 선생님들은 시즌 1 단계이기 때문에 개념 완성 코스에서 이 신경계 파트를 얘기하다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말초신경계의 분류에 대해서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한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로 나뉘죠. 처음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구심성에서는 감각이 있고 감각만 있고 원심성에서는 체성과 자율이 있다. 그 체성은 운동신경이라고 부르고 자율신경에는 또다시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 이렇게 나눌 때 분명히 요거는 연결 방식에 따른 분류 기준이니까 연결 방식이라는 거는 중심을 향해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오느냐. 그래서 이건 구심, 얘는 원심인데 그런데 왜 옛날 기준을 쓰지 않는 걸까라고 할 때 다시 한번 나눠보면은 말초신경계의 분류 기준은 1번 또는 2번으로 나눌 수 있다. 말초신경계 어떻게 나누냐면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누고 이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나누는 분류 기준은 뭐냐면은 해부학적인 기준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해부학적이라는 거는 저 연결 방식과는 달리 이렇게 나눈다. 뇌 쪽이냐 척수 쪽이냐로 위치에 따라 구별하는 거고 그러면 뇌신경은 12쌍이 있고 척수신경이 31쌍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걸 다 냈었어요. 이렇게 12쌍, 31쌍까지 다 냈다고. 그러면 이 속에서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 뇌신경 속에 체성과 자율이 있고 척수신경 속에 체성과 자율이 있는 거야. 원심성 속에 체성 자율이 있다고 했을 때 마치 느낌이 어떠냐면 저 체성과 이 체성과 얘가 서로 다른 신경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지. 그게 하나의 맹점이야. 사실은 이 속에 얘가 들어가는데 즉 이 체성 속에 뭐가 있냐면 감각과 운동이 있다고. 체성 감각, 체성 운동이고 자율에는 당연히 교감, 부교감이 있는데 주의할 거는 뇌신경 속에 그러니까 저 자율신경 속에 교감신경이 여기 들어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애매해질 수 있죠. 어쨌든 자율과 체성으로 나누는 거는 맞는데 대뇌 이거는 이제 기준이 뭐였어? 대뇌의 직접적인 관여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였기 때문에 기준이 바로 그런 거야. 연결 방식이냐 대뇌 관여냐 해부학적이냐 이렇게 나눴던 건데 이 속에는 감각이 들어가. 그리고 운동도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 감각 운동이 들어가되 자, 이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 뇌신경, 척수신경에서 가장 큰 차이는 이거는 주로 얼굴 쪽에 분포하거나 또는 내장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면은 얘네들은 팔다리에 연결되거나 물론 일부 내장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럴 때 팔다리, 주로 팔다리에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여기 들어가고 요거는 교감, 부교감 모두 있고 자율신경 속에 여기는 뇌신경 속에는 사실 애매한 요소 교감이 여기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애매한 요소이기 때문에 다 애매한 구석이 있어. 분류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아요. 말초신경계를 어떻게 나누냐는 건 그게 그냥 사람이 정해놓은 건데 우리가 신경계에 관하여 막 마치 무슨 뭐랄까 이게 어떤 물건 분류하듯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거야. 시험에는 그럼 뭘 내느냐 할 때 이걸 내지 이거를. 수능에는 이걸 내는데 이거는 소위 구분류고 요게 신분류야. 교과서상에 이게 설명이 돼 있어. 하지만 이걸 안 내고 얘만 낸다. 그러면은 얘를 알고 나서 얘도 기억하고 시험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건 낼 리가 없어요. 이미 뇌신경이라는 분류 기준 속에 뇌체성 감각이라는 말을 쓸 리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이 분류 기준에서 그냥 요 정도만 물어보고 이 정도만. 이게 어디냐? 또는 얘가 아니라 얘가 이거냐 저거냐 정도가 자율신경이 원심성이냐 구심성이냐 정도를 물어보겠지. 그리고 체성 운동이 대뇌의 관여를 받느냐 아니냐를 물어보겠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걸 몰라도 좀 그래. 알고는 있어야지.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고 그냥 냅다 모를 게 아니라 알면서 구별하면서 뭐가 나와도 스탠바이 된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한다.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EBS에는 분명히 어떤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냐면 뇌신경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올해 버전 책에도 있어. 문제도 있다고. 그럼 뇌신경이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이런 거잖아. 뇌신경 그랬는데 이거 뇌에 있는 신경이네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왜냐면 뇌에 있는 신경은 중추지만 뇌신경은 말초니까 둘은 완벽하게 다르죠. 뇌신경의 의미는 뇌에서 뻗어나가거나 들어가는 그 신경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어가 있다. EBS에도 있기는 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 그럼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가? 거의 없다. 한 0.1% 정도. 그거를 왜 내겠니? 그 혼동을 주는 그 개념을 낼 리가 없잖니? 일부러 시험 문제가 그렇게 여태껏 내지 않았던 분명히 이쪽으로 방향전환 해놓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은 저지르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얘기는 이게 EBS에도 왜 언급이 돼 있는가에 대하여 그 얘기를 한 EBS의 출제진도 긴가민가 하는 부분은 있는 거야. 교과서에 있는데 왜 안 내지 싶기도 하고 또 이전 기초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최근 한 4년 전 문제에도 이게 다 있었단 말이지. 그럼 그거를 아예 빼버리지 않고 기출 문제 집에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넣은 거죠. 그런 상황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에는 그럼 실질적으로 뭐가 나오냐 할 때 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지. 그냥 안전하게 이게 소위 안전빵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일 많이 나온 개념이 얘니까 얘에 관한 모든 것, 자율에 관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넌 누구니? 이런 거. 얘는 유일한 거니까 뱅뱅 수축 노교감.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확인한 고상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 중에서 이제 아직 이 생명과학이나 또는 과탐의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의 문제점이 뭐였는가를 요즘에 이제 판단해 볼 때, 그걸 확인해 볼 때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 예전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어. 중추가 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여기가 찢어진, 이게 꽤 오래전 문제인데, 그리고 여기가 어떤 이제 표적기관이겠지. 그래놓고 이 찢어진 부분에 있었던 여기가 이제 얘가 분명히 자율신경 중에 하나임을 문제에서 밝혔고, 왜냐면 이게 골격근이나 수위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는 내장기관 중에 하나일 때, 뭐 그게 방광이어도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여기가 가라고 썼을 때 찢어진 부분에 있는 시냅스에서 또는 그 부분의 말단에서, 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물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얘기는 여기에 만약에 요렇게 짧게, 절정이 짧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신경절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건 가부분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을 말했으니 여기를 말하는 거는 여기 이 부분에서 뭐가 분비되느냐고 물었는데 근데 왜 여기를 얘기하거나 엄한 데를 짚어버린다면 그건 뭐가 잘못됐냐면은 이 개념이 부족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뭔가 이 의미를 전달받지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그런 오류란 말이야. 그것부터 해결이 안 된 채로 개념만 드립다 또는 문제만 드립다 푼다고 해서 실력이 좋아지지 않죠. 실수는 계속 나오니까. 말귀를 잘못 알아듣는 사람이 개인 능력이 아무리 좋아봐야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따라서 본인의 가장 큰 그 문제점이 무엇일까를 파악하지 않은 채로 그냥 공부만 드립다 하려고 하면은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런 거는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희한하게 읽다가 지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좀 있더라고. 사람이 누구나 그런 거는 있죠. 근데 그게 좀 심하면 성적은 잘 안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뇌줄기에 관하여 뇌줄기는 누구냐? 얘는 아니다. 그럼 이건 아니다. 얘도 아니다. 분명히 명백하게 뇌줄기는 요 세 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뇌교는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긴 하지만 얘도 있다. 거기까지 다 알아둬야 되겠죠. 변화된 내용은 알아놔야 돼. 한 5년 전 이때면은 이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지금은 한다고. 그럼 여기까지 다 알아둬야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중간내를 중내라고 안 하고 중간내라고 하는 거는 용어에 살짝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야. 중내보단 중간내가 낫겠다. 왜냐면 얘와 얘를 구별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예전에 중내라고 하는 것 속에 이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리를 하려고 중간내와 뇌교를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전까지 뇌교의 존재를 몰랐거나 뇌교의 기능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가 이제는 얘가 명백하게 구별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교과서에서 반영한 거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수능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건 모를 일인 게 올해 뇌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게 올해일 수도 있다. 그 뇌교의 역할이 뭐야? 중간뇌와 연사에 위치하면서 소뇌와 좌우방구를 다리처럼 연결한다. 소뇌의 좌우방구를 어쩌고저쩌고 했다면 그러면 소뇌의 기능과 연결되어 있는 애가 뇌교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미루어 짐작하는 거는 꼭 필요해. 아, 너는 MBTI의 세 번째는 뭐야? F, T. F. 너 원래 F야, 너 T잖아. 잠깐만. 너 T야. 너 INTJ야. 아, 다. 저 그러면 F고 둘 T에 넌 F야? 제가 F, 제가 아, F. 둘 F야? 둘이 T. 아, 수능 볼 때 뭐가 유리할 것 같아? T. 얘가 유리해. 아싸. 오, 망했다. 왜냐고? 잘 봐. 이게 뭔데 이게? T가 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막.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합리적인 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꼬여요. 그냥 직감적으로 푸는 게 수능은 잘하는 겁니다. 아, 논리랑 직관인가? 아니거든. 감정이랑 이성. 이게 수능은 그냥 너무 계산적이거나 또는 그냥 이성적 판단 내지는 합리적 판단 위주로만 가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감을 살려야 돼요. 근데 그 감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마치 달인과도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어떤 일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 그 최근에 본 그 뭐야 SBS 생활의 달인인가 거기에 나온 일본 사람인데 찹쌀떡을 만드는 아줌마야. 근데
진짜 빨리 만드는 게 그거를 딸기를 거기다가 딸기를 가운데다 베이스에 놓고 그 위에 팥 같은 거를 두르고 그 위에 밀가루를 덮어서 그래서 찹쌀떡을 만드는데 손이 너무 빠른 거지. 이렇게 만들어. 거의 이 정도 속도로. 안 보고 막 할 정도야.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내가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는 막 따듬따듬 이거를 하고 하는 동작이 막 그냥 다 절차가 있고 그대로 하는 것처럼 배우다가 나중엔 그게 몸에 익었을 때는 어떻게 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는 거잖아. 수능은 거의 그 지경까지 가야 돼요. 지경이라고 하면 그 경지가 맞겠지만 분명히 뭔가 이게 감으로 푼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가 돼야 맞다. 아니, 그렇다고 뭐 그게 예로 대변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너무 계산과 논리에만 치중하면은 오히려 곤란할 수도 있다.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힘들어지죠. 수능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걸 좀 이 교육과정 평가원 것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알고는 있는 걸까? 시험치 여백이라도 좀 늘려주지. 아니 시험이 어떤 건지는 도대체 알고는 있는 거야. 지금 야 수능이 30년 됐어. 이제는 좀 없앨 때도 됐는데 맨날 말만 없앤다고 해놓고 아직도 멀었어. 적어도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앞으로 한 내가 볼 때는 5년에서 10년 내에 바뀔 가능성은 없어. 그걸 누가 아니? 그냥 미국처럼 또는 유럽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걸 못 믿어 사람들은. 아니면 차라리 수능만 하든가. 이놈의 수시고 내신이고 이런 걸 없애버려야 돼. 학교 내신을 없애면 학교 교육이 무너지나? 우리 때는 학교 내신 없었어도 학교 교육 무너지진 않았는데. 저기 확실히 무너지죠. 무너지나? 확실히 무너지죠. 그런가? 거기서 여기 꼬라지고. 그렇지. 근데 알아서들 무너지잖아. 여기 학교들 진짜 상황이 내가 알 텐데 여기 휘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2학년 때부터 수업 안 들어. 아니 휘문 애들이야 뭐다 듣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어차피 안 듣는 거. 수시를 하나, 내신을 하나, 뭐 하나 어차피 안 듣는 거. 용감하게 좀 하면 좋겠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요. 계속 쳤어요. 시험에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계는 요거 내고 이거 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나마 걔네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빈도는 자율신경 100%. 척수가 확률상으로 얘보다는 높고 좀 많이 높고 대뇌 같은 거 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6편 정도만 내고 수능을 안 내요. 그런 사례가 극히 드물죠. 근데 척수에서 나오는 얘기 속에 이런 거를 이제 짚어보자는 건데 전근 후근의 개념은 당연히 알 거고 거기까지 들어갔는가야. 근데 개념의 정확성이라는 게 이런 거죠. 여기가 후근이고 후근은 등 쪽을 말합니다. 등 쪽으로 들어가는 신경은 뭐가 있냐면 바로 감각신경이죠. 이 감각신경이 들어간 다음에 액션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하나 있고 나갈 때 자 이게 어디로 가느냐인데 그 그림에 여기는 하나밖에 안 그려져 있어서 그런 그림들이 2020년도까지도 자 71페이지 8번이나 또는 그 다음 페이지는 다 제대로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 2023년도 4월인데 이게 20년 4월이잖아. 2020년 4월 학평의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만 그렸어 세상에. 그러면 얘는 그리다 간 건데 왜냐면 A가 있고 여기가 B고 얘가 C일 때 얘가 운동신경인 건 맞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나만 있지 않기 때문에 쌍을 이뤄야 되는데 한 개만 그려서 지금 그리다 말았죠. 그 위의 경우에는 제대로 그려져 있는데
근데 그거는 요렇게 그려놨어.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려져 있는 것까지 추가된 그림은 그거는 2022학년도 9월 평가 문제다. 7번 문제랑 얘가 같이 간다면 22학년도에 부평 문제는 파란색이 추가됐고 얘는 하나만 그렸다. 사실은 여기서 자극이 왔을 때 이 자극이 어떤 자극이냐면 만약에 무릎 반사를 일으키는 거일 때 망치의 자극이 왔으면은 둘 다 흥분시키느냐 둘 다 흥분시키느냐 여기 근육 하나는 위쪽 허벅지 위 허벅지고 얘는 햄스트링 즉 아래 허벅지가 된다면 그 자극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텐데 이게 이제 여러 차례 출제된 내용이었어. 무조건 수축은 아니거든.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이게 C고 파란색이 D라고 하자. 그러면 이 자극의 종류에 따라 C와 D가 얘가 수축할 경우 얘는 이완하고 얘가 이완할 경우 얘는 수축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둘 다 수축일 리가 없어서 어느 하나는 수축을 할 때 나머지는 반드시 반대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래길을 나눠가지고 하나는 없이 척수 없이 그냥 바로 또 하나는 척수가 있어서 여기서 뭐 하냐면 이 그 자극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는 거지. 그럼 얘의 명령은 얘랑은 반대로 가도록 설계하는 거야. 그때 뭘 통해서 조절하냐면 그것도 문제에 있는데 그게 여기는 지금 그 문제는 연도상 이제 안 나왔지만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무릎 반사 일으킬 때 알다시피 자 이게 만약에 무릎 반사다 무릎 자극에 의한 거야. 무릎을 자극해서 반사를 일으킬 때 얘가 수축 신호가 돼야 되고 위쪽 근육이 그리고 아래는 이완 신호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활동전이 빈도가 증가하고 얘는 빈도가 감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있었다. 근데 왜 수축 쪽에는 면함줄이 있고? 이거는 방금 얘기했지만 이 자극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어도 무릎 반사는 이 자극 무릎에 대한 자극이 왔을 때는 이 경로대로 가다 보니까 얘가 흥분하는 거 흥분했다는 건 여기서 활동전의 빈도가 높아지는데 활동 빈도가 증가해서 이쪽으로 전달된 거고 얘는 그 자극이 오지 않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라지게 만든 거야. 항상 그러니까 무릎 반사라는 건 D가 수축, C가 이완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그건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자극을 흥분을 없애버리려면 B에서 역할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얘는 보다시피 흥분이 그냥 전달만 되는 거거든. 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지. 되게 몸의 구조라는 게 이렇게만 보면 신호 전달 처리가 복잡하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사실 그래. 로봇 만들 때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면 로봇을 움직이기가 힘들어. 물론 이제 그렇다고 사람의 신경계를 닮은 로봇을 만들려고 아무리 시도해봤자 흉내조차 못 내지만 근데 뭐 조만간 로봇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안 남았어. 너네 반도체 쪽 그런 거 할 생각 없는 거지? 반도체 클러스터 형성되면 앞으로 20년 동안 2042년까지 삼성이 투자하는 돈의 규모가 300조 원인데 결국 작지 않은 돈이죠. 국방비 2조 아니야? 우리나라 국방비 300조면은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한 절반 정도 돼. 그거를 20년 동안 투자하는데 1년에 15조씩 투자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보면 알겠죠. 미국에 가가지고 바이든한테 이렇게 목덜미 잡혀가지고 투자하겠다고 한 돈이 20조 원이야. 근데 공장 하나 짓겠다고 한 게 그건데 그 공장을 15개 짓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쏟아 부어서 벌어들이기만 하면 참 좋은데. 근데 이렇게 반도체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더라고. 커피를 파는 게
더 낫더라고. 근데 네스프레소나 캡슐 같은 거. 캡슐 만드는 이거 What else? 네스프레소가 스위스 회사다. 굉장하다. 이 네스프레소로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인지 알아? 1년 매출이 100조 원이 넘어. 그 중에 10%, 약 11%를 순이익을 얻거든. 그러니까 1년에 대략 한 11조 원을 벌어들여. 그 정도면은 삼성이 반도체 팔아서 번 돈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파는 게 더 나아요. 생각이 발상의 전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땐 사람들이 저 뭐냐 그랬거든. 근데 이걸 성공시킨 거야. 나도 이거를 계속 주문해서 먹거든. 딴 거를 못 먹겠어. 뭐 알루미늄 그 캡슐이 뭐 패롭다 어쩌다 아무리 공격해봐라 계속 사지. 그리고 왠지 신뢰가 가. 아니 스위스 그러면 왠지 신뢰가 가. 굳이 뭐 아니 그냥 개인적인 느낌인데 이 네스프레소의 회사 이름은 원래 네슬레야. 네슬레 알잖아. 그거 애들 잘 먹는 초콜릿 그거 막 우유에 넣어 먹는 거 그거 만드는 그 회사인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이런 게 나. 그냥 스타벅스도 우리나라가 막 전 세계 1등인데 그런 걸 잘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굳이 반도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그거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 100조 매출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커피만 팔아서 100조를 번다니 1년에. 물론 총 매출이지만 그 중에 네스프레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지. 아 저게 코카콜라보다 더 많이 벌어. 그런 걸 다 이긴 게 네슬레야. 알짜 기업이지.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활동량의 발생 빈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문제로 확인을 하나 할 것이 여기에 활동적인 발생 빈도가 나오는 이유가 교감 부교감 때문인데 그거는 16번 문제야. 자 가자. 16번이나 이거나 또는 거기 뒤에 17번, 18번, 19번, 20번으로 이어지는 즉 5개 문항이 전부 다 메인 테마가 이거였다는 사실이고 게다가 이게 마지막 20번은 작년 9평이었어요. 그지? 근데 물론 작년 9평은 엄밀하게 활동전의 빈도가 주제는 아니었으나 아무튼 이 개념이 뭐였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지. 근데 16번 문제는 뭐냐면 중추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첫 번째 경로 A는 누가 봐도 교감신경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이렇게 됐으니까 부교감인데 그리고 걔는 심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실선이 있고 점선은 어떻게 됐냐면 활동 전이의 빈도가 감소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노란색이 점선일 경우 즉 얘가 자극 후 이거는 자극 전. 그럼 당연히 얘는 심장에서 나타나는 활동 전의 빈도를 얘기하는 거야. 심장의 박동과 관련된 거지. 그래서 A가 뭐 A, B는 둘 다 말초신경계가 뭐 당연한 거고 교감, 부교감 이 모습을 보고 알아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B의 신경절 이전에 뉴런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존재한다 할 때 B는 아니고 이거는 연수 쪽에 있어야 되겠고 여기는 척수에 있겠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다는 거는 500만 번 나온 얘기고 나는 A를 자극했을 때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지금 내가 거꾸로 썼구나. 자극 전이 요거고 자극 전이 여기였다가 즉 간격이 좀 멀었는데 자극을 하고 나면 간격이 좁아졌다. 그래서
요거는 빈도가 증가, 자극에 의해서 심장박동의 빈도가 증가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극은 교감신경이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언급이 안 된 내용 하나가 뭐냐면, 그럼 만약에 부교감을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교감을 작동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처음에 노란색에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더 느려지는 상태가 돼. 더 느려지는. 부교감은 심장박동을 느리게 만드는 신호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빈도를 감소시킨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교감과 부교감은 마치 얘처럼, 얘랑 똑같진 않지만 빈도 증가와 감소로 나뉘는 그 두 자극의 종류가 되는 거야. 얘는 만약에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라면 심장에 대해서, 이거는 빈도를 감소시키는 쪽인데, 옛날에 나왔었던 개념 하나 추가를 해보면, 만약에 그 자극이 더 세지면, 즉 얘의 자극의 세기가 더 커지면 빈도는 더 증가하고 교감신경은 더 증가하고, 얘의 자극의 부교감신경의 자극의 세기가 더 커지면 그때는 빈도는 더 감소해야 맞다는 거야. 이건 논리적인 부분이야. 왜냐면 자, 이게 어디에 관련된 얘기냐면은 시냅스에서 지금 요 20번 문제와 관련된 20번의 작년 구평을 다시 한번 보라고. 이게 의미가 있는 문제였어. 근데 이거는 글쎄 작년에 별로 주목받지 못한 문제였는데 의미가 있어요. 20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심장에 1, 2를 준비하고 나서 자율신경을 제거했다. 2에만 자율신경 제거하고 나서 담긴 용액에 기억과 니은을 넣고 기억에서 니은으로 용액이 흐르도록 했다. 그리고 나서 활동질 발생 빈도를 측정했다. A는 교감과 부교감 중에 하나다. A의 신경절 이전 이후 밀원의 숙사돌기 발달해서 가가 분비되었다. 가는 둘 중에 하나다. 자극을 주고 나서 심장 박동의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부교감 신경이고, 그러면 아세틸콜린이 분비된 거겠지. 그래서 니은 쪽으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20번 문제는, 작년 9평의 문제는 요거를 얘기한 거야. 그잖아. 방금 전에 이 문제는 일반적인 소위 교감신경에 관한 문제였다가 그거를 다시 부교감에 초점을 맞춰서 20번 문제를 냈다고 볼 수 있어. 그럼 그 차이는 뭐냐? 또 관련된 주제는 뭐냐는 거지. 그게 얘인데, 시냅스에서 여기 만약에 여기다가 자극을 줘, 그리고 여기서 측정을 해. 그러면 이게 자극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분비되냐면, 전도가 된 후에 여기서 분비가 일어나. 물질 분비가 일어나. 신경전달 물질 분비가 나타날 때 이 두 신경은 보다시피 그냥 일반 신경이야. 일반. 그러니까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아니라 그냥 신경인데, 여기서 분비되는 물질은 아세틸콜린이겠고,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A신경에서 B신경 쪽으로 자극이 전도돼서 여기서 다시 막장애가 나타나는 그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얘랑 똑같은 맥락으로다가 만약에 자극의 세기를 증가시키면은, 자, 자극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아세틸콜린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고, 아세틸콜린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B신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활동장의 빈도가 높아져요. 활동장의 빈도가 증가한다 이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뭐냐면 신경의 자극 세기 수용 방식이야. 일반적인 신경의 자극의 세기를 수용하는 방식이 세졌네, 분비량이 증가했네. 그러면 활동전의 빈도가 증가했네요. B 쪽에서 여기서 자극의 세기 증가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활동전의 빈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많이 분비되고,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이 정도로 나오던 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굉장히 촘촘하게 빈도가 변할 거란 얘기야. 그게 이 맥락하고 똑같냐고? 뭐만 똑같냐면 교감신경만 똑같고 부교감은 빈도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맥락이냐고? 일반적인 신경은 뭐밖에 안 돼? 증가시키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얘는 증가 또는 감소해야 돼. 왜? 이 둘의 기능이 완벽하게 상반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부교감의 신경을 세게 했어. 근데 빈도를 증가시켜버렸어. 그럼 말이 안 맞지. 그 얘기야. 하나는 빈도 증가를 무조건 가는다면 하나는 무조건 빈도 감소 쪽으로 가야 된다. 감소인데 더 감소냐 덜 감소냐 그 차이일 뿐이고 이거는 빈도가 증가인데 더 증가냐 덜 증가냐 그 차이로 이 둘의 신경을 구별하여 인식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수능과는 관련 없는 약간 좀 어려운 얘기로 한다면 그런 거 관심 있나? 내가 눈을 감고 회전 의자에 앉은 채로 누군가가 와서 의자를 돌리면 의자를 예를 들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잖아. 그럼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그 움직임을 전혀 그러니까 다른 요소에 의해서 감지할 수 없는 정도로 이 의자가 회전이 원활한다고 가정할 때 상대가 누군가 와서 이 왼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버리면 눈을 감고 앉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오른쪽으로 돌았다고 느껴요. 왜 그런지 알아? 관성 때문에. 정제했던 관성 때문에 림프관이 흔들리면서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런데 뭘 느낄 수 있냐면 그런 상태에서 이 돌리는 사람이 굉장히 세게 팍 돌리면 시계 방향으로 굉장히 세게 돌렸어. 너 아까보다 더 세게 돌렸어 라고 얘기해. 그 세게는 무슨 의미냐면 더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건 느낄 수 있어. 근데 이 경우에 방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 근데 이게 그러면 눈을 뜨고 있거나 또는 방향을 알아채는 상황은 뭐냐면 오른쪽으로 돌 때와 왼쪽으로 돌 때의 신호가 구별이 된다는 거거든. 그게 증가감소의 신호야. 그것밖에 없어. 즉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 구별의 한계는 오른쪽 왼쪽이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할 때 오른쪽은 예를 들어 증가 쪽으로 신호를 보내고 왼쪽은 반대 감소 쪽으로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야. 그게 얘와 같은 원리야.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 이거는 세다, 약하다만 있는 거야. 여기는 다른 신호가 올 게 없잖아. 세다, 약하다인데 어쨌든 작년 부평에 이 부교관까지 다 내서 이제 문제 하나 완성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혹시나 올해 약간 생뚱맞아 보이지만 그 뇌에서 일어나는 정보 통합에 관한 문제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걸 이제 왜 얘기하냐면 올해 분명히 수능의 패턴 변화가 나타나면은 그동안 안 냈던 교과서에 있으나 안 낸 개념을 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연맥일 수 있어. 사고력 문제 필요 없습니다. 킬러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념인데요. 마치 교과서에 있는데 왜 공부 안 했어? 이런 거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중간고사 한 달 남은 시점에 애들이 다 미치려고 하는 건 진도를 안 나가요. 진도를 안 나가는데 시험 범위는 많다? 이거 다 나가요?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러고 이제 나중에 문제는 뭐 내냐면 자기가 얘기한 것을 내버린다고. 그게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들의 그 자기 위상을 높이는 치사한 방법이야. 내 말 들었어야지 왜 딴 거 봤어 뭐 이런 거잖아. 수능을 낼 때 여태껏 그런 적은 없었어. 근데 만약에 봐봐. 내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래? 올해 혈액형만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유전에서 나온 혈액형이 아니라 혈액형 판정에 관한 문제를 이사 수능에 낼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에이 그게 나오겠니? 최근 들어 이 빈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걸 내겠니? 수능 출제자가 바보가 아니고선 이걸 왜 내? 라고 하기에는 나는 지금 지난 그저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좀 많아진 거지. 이것도 지금 문제를 어떻게 내겠다는 건가 할 때 그냥 다 준비하는 게 맞아요.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대체로 어디서만 냈냐면 학평에서만 냈어. 평가원에 낸 역사가 없어. 근데 뭐